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 이런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주시기 위해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실 1,000명대 중반일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2,000명을 넘기는 상황까지도 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이 정점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3,000명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200명에서 300명 가는 거하고 또 2,000명에서 3,000명 가는 건 사실 거의 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200명에서 300명 때는 방역 막내 관리가 좀 더 쉽지만 지금은 방역 막내도 관리 안 되는 그런 비율이 더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3,000명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최근에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현재 대응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 달 넘게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도 3단계는 기본이고 지역별로는 이제 4단계로 격상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방역 조치 필요성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최고 단계 아닙니까? 예. 근데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다고 있는 것은 그 거리두기라고 하는 조치, 또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예 더 강화해서 봉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 이제는 거리두기가 효력을 거의 다 했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요. 한편으로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또 피해를 받는 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피로도도 높아지고요. 또 길어지게 되면 참여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다른 방역 조치를 이제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전체에 피해를 주는 방식보다는 확진자 조기 격리, 그다음에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서 정말 방역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정보통신 기술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고강도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을 좀 높여가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이번 사태를 좀 잘 진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현재 백신 접종에도 좀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모더나에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공급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더나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도 뭔가 플랜 B나 플랜 C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백신 수급 계획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사실은 좀 적극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예. 모더나 이 문제도 보면 제약회사 약속만 믿고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3의 방안이 사실은 갖춰져야지 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백신의 생산 능력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그걸 백신 자주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백신 자주권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그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에 4주에서 6주로 이렇게 늦춘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접종 간격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없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 늦춘다고 해도 1차,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라면 상체 형성이나 예방 효과에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네. 또 전문가들도 대부분 거기에는 다 동의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제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1차 접종만으로는 좀 낮고 2차 접종 모두 해야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간격이 늘어나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 위험성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부는 지금 추석 전까지는 3,6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면 1차를 먼저 맞출지 아니면 2차까지 완료를 하는 게 먼저일지에 대해서도 좀 가치 판단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우선 접종 대상자냐 이거가 좀 더 정리돼야지 될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략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거냐 뭐 그건 기본적으로는 1차 접종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선순위는 정해야겠지만 1차를 먼저 맞추는 게 더 먼저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제 국민들도 걱정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20대 여성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나서 혈전증 증상을 보였고 긴급 수술까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혈전증 검사를 뭐 3번이나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질병관리청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예. 현재는 혈전증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을 맞은 다음에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 의뢰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모더나 백신 부분에 대한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 모더나 백신에 의해서 혈전증이 생긴다는 부분이 이제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예. 구멍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지 되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 갖고 대응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질병관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또 일본에서도 또 최근에 뭐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서 또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좀 됐는데 모더나 백신을 맞은 여성이 탈모가 생겼다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모더나 어떤 부작용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같은 맥락이죠. 저도 사실 사진을 좀 보았는데요. 예,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부작용은 잘 모르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핑계 사례 이거 갖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 부작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이제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완결성이 있어야지 증명인데 지금 이제 백신에 관한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까지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적으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왜 백신 자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생산해내는 능력이 커지면 그만큼 백신에 대한 대응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최근에 국내 제약사들도 코로나 백신 개발에 한창이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여러 회사에서 지금 백신이 다행스럽게도 개발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예. 또 그중에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며칠 전에 3상 승인을 받았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경우 이제 임상 시험이 잘 진행되고 또 결과도 좋으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백신이 뭐 필요하다 얘기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치료제도 중요하죠. 환자가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망률을 중증도를 약화시키고 사망을 줄이려면 치료제가
필요하고 또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감염병의 위험성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훨씬 더 그렇죠. 여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도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그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만 아직은 충분한 말하자면 근거가 확보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홍윤철 교수였습니다. 네, 일단 고점 경고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우리가 원하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그동안 정부가 한 6월이었죠. 한 2달여간 계속 강조했던 게 집값 고점론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자주 했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집값에 대한 투자, 매수를 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11일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정 레포토리였던 이 집값 고점론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분위기를 읽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위기를 읽긴 읽었겠죠.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 읽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2개월 동안 5번 정도 고점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 경고를 했음에도 7월 달부터 집값은 다시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발 여론. 이게 무슨 고점이냐,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네. 아마 뉴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아마 네.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저는 고점 경고를 안 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 고점인지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해주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집값이 잡혀주고 좀 떨어져 주길 바라는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양치기 소년도 3번 거짓말하고 이게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렇죠. 지금 26번 대책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고점 경고 5번 이상 했는데도 안 먹히는 거로 봐서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속수무책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기대감 네. 가지지 말고 네. 정확한 팩트를 보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말은 옳은 말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내가 가지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더 커서 그런 목소리들이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 아니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동안 정부가 항상 집값 안정시킬 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집값은 오르고 이제 나는 기회를 놓쳤다.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다 보니까 이런 말에도 좀 효과를 못 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집값 고점론이 등장한 시기는 금년 상반기까지 있었던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면 시장이 예. 안정된다. 그렇죠. 이런 식의 하락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에 잠시 등장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6월, 7월 정도 그렇겠죠. 그 정도였죠. 네네. 자, 그런데 사실 정책을 위반하거나 실행하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누가 봐도 효과가 없다던가 좀 무의미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자, 일정 수준에서는 좀 일반 대중의 환기를 한번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이게 너무 오르는 것이 아닌가. 물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개인의 판단이지만 그게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일정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얼마 전에까지 대두되었던 고점론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역할을 충분히 다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시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본질적인 내용인 주택 공급으로 네. 다시 초점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상당히 좀 강조하면서 이 가격에 대한 얘기는 좀 쏙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남양주시에 있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공급 정책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평가 이후에 진행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물꼬를 트고 이제 좀 공급 확대에 정말 실질적인 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특히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32만도 아니고요. 예. 3,200을 어디에? 서울 도심도 아니고 만약에 용산이나 강남에 3,000 정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눈길이는 한번 주겠죠. 근데 남양주에 안 그래도 물량이 많은데 남양주 왕숙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 한 6만 8천 정도 되나요? 6만 네. 6천 정도 되죠. 그 정도 물량 또 대기 중인데 네. 군부대 이전 부지에 3만 또 아닌 30만 또 아닌 3,200을 공급한다. 제가 볼 때는 눈길도 안 가는 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이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거기 지역만 공급이 더 늘어나는 남양주죠. 그래서 뭐 남양주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네네. 경기도 쪽에는 이미 3기 신도시 물량도 뭐 풀려 30만 원 있고 정도 지금. 기타 택지 공공택지에서 30만 원 나올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고 네네. 앞으로도 개발할 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린벨트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주택의 문제는 서울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꽉 막혀 있고 서울이 아니라 저는 이 뉴스가 꼭 경제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의 뉴스인가?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그냥 하나의 뉴스일 뿐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남양주에 3,200 가지고도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실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물꼬를 틀려고 할까 하는 그렇죠. 마음이 들어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김인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죽하면 부총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 미리 언지를 줬던 미리 발표했던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천 청사 부지 대체지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가 일단 8월 중에 뭔가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지난해 발표했던 8사 대책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서울이나 뭐 인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하나씩 그렇죠. 있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선호되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은 개발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수건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방선거도 뭐든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공약들이고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작년에 발표된 8사 대책에서 제시했던 네. 국공유지 그리고 유유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남겨두었던 땅들을 가지고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그것도 임대주택을 많이 포함한 단지를 짓겠다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기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8사 대책은 처음부터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들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8사 대책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이제 도시재생의 경우에도 네. 뭐 개발보다는 지역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작년 8사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뭐 노후 도심이나 뭐 이런 지역에도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물꼬를 뚫어줬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8사 대책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맥락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8사 대책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8사 대책 지난해 발표하고 나서 지금 1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뭐 지자체 반발들도 당연히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지나치게 베스트 시나리오를 갖고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계속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고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정부 입장을 제가 조금 이해
이해를 해보자면 예. 급했습니다. 작년 7월 달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작년도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7월 달 복잡했죠. 취득세 중과세 네. 했고 뭐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이었죠. 계약갱신 맞아요. 청구권하고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뭐 세종시 이전해서 세종시도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그렇죠.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불을 못 끄겠고 이제 공급 확대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안 그게 뭐 되죠. 한 달, 두 네. 달? 당장이 급한데 언제 협의를 하냐고요. 그래서 먼저 발표하고 추후 협의를 하자라고 아마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안 되고 남아있던 유휴부지들은 나름대로 네. 용도가 있고 또 개발하더라도 이게 뭐 좋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렇게 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네. 공공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공공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내년에도 지자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자체장이 내가 여당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내 목을 내걸고 내가 내년에 잘못하면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걸 정부에 협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8사 대책은. 원래 계획은 그래요. 2028년까지 뭐 13만 2천 호 공급하겠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1년 지났잖아요. 좀 성급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도 뭔가 펜스라도 좀 치고 뭐 첫삽이라도 뭐 뜨든지 펜스라도 쳐서 뭔가 진행되는 걸 좀 보여준다라면 아 진짜 되겠구나 기다리면 공급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과천은 거의 뭐 무산되는 분위기 같고요. 태릉도 어떻게 뭐 5천으로 줄여라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안 될 것 같아라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확산이 돼서 분위기군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 빨리 이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고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미션을 던지고 그다음에 뭔가 더 나아진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추가로 더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더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아닌가요,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돌아선 시점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기 신도시에게 처음 나왔던 것이 2018년 말에 나왔고 그렇죠. 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201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봤자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딱 2년 지난 시점에서 뭐 대량의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건 공급을 하겠다는 쪽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부동산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면 된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기조가 아니라 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부터 입안하고 제시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뭐 2년 이상 더 시간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가시화된 부분이 많이 나왔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한 점이 지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무조건적인 뭐 장밋빛 전망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여기서 시간이 몇 년 더 지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 한 20번 정도 잘못 깨고 나서 이제 뭔가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지금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정부의 공급 대책의 핵심적인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이 마감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흥행에 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정도면 흥행 성공했을 관심도가 것 워낙 같습니다. 높은 그래서 미션이었고요. 인천 계양이 좀 높게 나왔어요. 한 240대 1 정도. 인천 높네요. 계양의 84A2 블럭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위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평타 정도는 친 것 같아요. 8.1. 성남 복정이 8.1대 1 나왔고요. 네. 위례가 2.8대 1 정도 나왔는데 남양주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분양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남양주는 대장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왕숙 신도시가 왕숙,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데 굳이 조건이 그거를 좋은 지금,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보다는 왕숙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이게 원래 이번 물량 자체가 신혼부부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게 많았더라면 아마 저는 경쟁률이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신혼부부들 특화돼 있고 기다리면 10월 달, 11월 달 또 좋은 물량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사전 청약은 흥행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흥행 자체는 네네. 흥행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집값을 일단 떠나서 집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 신혼부부들 위주라면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현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네. 그 집을 구하려고 할 때 뭐 당연한 얘기로 당연한 얘기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일수록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뭐 이미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보다는 사회 초년생분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대부분 신혼부부가 맞으니까 이런 분들이 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초도 물량은 그 신혼부부들에게 배정되는 분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는 네. 좀 변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부분이 드는 것은 예.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신혼부부나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잡게 되면 주택 크기를 크게 잡지는 않습니다. 집자 규모를요? 네, 좀 작게 잡습니다. 좀 그렇게 잡아야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큰 집 하나를 반으로 쪼개면 공급 물량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이 공급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된다면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가급적 많을수록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공급되는 주택들이 좀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들도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렇겠죠. 이제 이분들도 그 주택을 한번 옮겨야 될 필요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시점이 됐을 때 아이가 생기고 이럴 그렇죠. 거니까. 자, 그 시점이 됐을 때, 자, 기존에 제공된 신혼부부용 주택에서 거주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떠나서 기존의 민간 시장으로 모두 흡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자, 지금 지금 공공주도로 공급되는 주택들은 네. 소형평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의 수요 변화가 달라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네. 추후의 공급 계획은 좀 더 평수가 크거나 이런 주택들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되는 이제 추세로 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순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고령화입니다. 그렇죠. 자,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 예. 자,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집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순인구 감소가 발생을 하더라도 주택 수요는 당분간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있는 인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수도권입니다. 네네. 제가 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의 인구를 얘기할 때 서울 1,000만, 뭐 경기도 1,000만에서 2,000만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 숫자가 2,500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더 집중이 된 그렇죠. 거네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의 인구가 편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뭐 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망 계획 뭐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예. 이런 생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더 구하기 쉬운 지역으로 옮기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서울과 수도권 같은 규모로 한정한다면 네. 순인구 감소가 발생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뭐 주택 수요 감소가 주택 수요가 뭐 바뀐다든가 예. 뭐 선호가 바뀌어서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은 쉽게 예상하기 높게 어렵습니다. 보기는 좀 어렵군요, 그거.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이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강남에 큰 집 가지고 사시던 분들이 네네.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큰 집이 필요 없으니까 이 집을 작은 집으로? 네, 이 집을 팔거나 예. 뭐 해서 작은 걸로 옮길 것이다. 라는 가정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가정에 있는 거고요. 네네. 실제 세상에서는 이분들이 이사 가시질 않습니다. 계속 거기 사세요? 네, 그냥 사시고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는 뭐 본인이 원래 살던 환경을 더 나쁘게 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 사안이고 그렇죠. 유지하고 싶거나 더 낮게 하고 싶은 그렇죠. 게 그리고 사람 남에게 심리겠죠.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반대쪽 배우자의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한번 뭐 이분들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집이 작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전에 있던 대로 그런 뭐 일종의 규모가 뭐 되면 체면 좋은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우리 산다면은 경비 아저씨 분들도 입주민들 다 알아봐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좀 살기 편합니다. 네네. 근데 어느 시점에 자녀가 출가했다고 해서 이걸 다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쉽진 이런 않은 거 쉽지 결정이겠네요.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어떤 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정부는 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사전 청약 물량 자체를 당초 3만 호였는데 3만 2천 호까지 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흥행에 성공을 한 것 같다. 네. 그 얘기는 결국 경쟁률이 높았다라는 얘기라면 네. 이렇게 확대하는 물량이 좀 늘어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나아질까요? 뭐 이게 경쟁률이 집값 좀 안정에 낮아지지 결국에는 않을까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전 네네. 청약이란 제도 자체가 조삼모사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에 끼워 넣는 그렇죠. 건데 3년 후에 나올 본 청약 물량을 줄여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경쟁률은 높죠. 지금 내 집 마련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미리 당첨이 돼서 마음이라도 든든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입주 물량까지 연결이 되려면 네. 언제 정도 돼야 될까? 2027년? 6년? 7년 정도? 그렇죠. 빨라야 그 정도거든요. 최소. 그래서 네. 당장 입주 물량은 나오지 않고 지금 네. 뭐 3만 2천 호, 3만 호에서 3만 2천 호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2천 호 늘려가지고 해결될 문제일까? 지금 저는 숫자의 함정에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천 호든 2만 호든 지금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달라져요. 시장에 그렇죠. 바로 영향을 주는데 이건 입주 물량이 아니라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이고 또 사전 청약도 아주 일종의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6년, 7년 후에 나오는 물량인데 작년 8사 대책부터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13만 2천 호. 올해 2사 대책이었나요? 3080 같은 경우는 대책이죠. 서울에 네. 30만 호, 전국 광역시에 뭐 80만 호, 뭐 작년에 또 뭐 해서 100만 호 뭐 나오고. 국민들은 지금 숫자에 너무 지쳐 있어서 제가 들어도 지금 뭐 30만 호, 100만 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0호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땐 씨알도 안 먹히는 지금 그런 숫자의 장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원래대로 하면 2,000호도 큰 물량이죠. 2,000호 만들려고 해보세요. 쉽지 이게 않죠. 얼마나 많은 네.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숫자 고민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지금 10만 호 공급한다라고 해도 아마 제가 볼 땐 씨알도 안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너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장 결과가 중요하고 집값이라도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7월 달부터 또 다시 또 오르잖아요. 저한테도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질문 내용이 다 한결 같아요. 뭔가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아니면 뭐 돈은 얼마 없는데 이 돈이라도 대출 많이 받아서 사야 되냐? 다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얼마나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 그렇네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불안해 죽겠는데 사전 청약 나는 당첨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2,000호, 뭐 남양주에 3,000호 공급한다?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 청약이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사전적인 청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청약 혹은 또 공급 시점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전월세 시장이 좀 들썩들썩이다 네네. 보니까 이 서민들 위주로 해서는 특히 더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뭔가 전월세 부담을 키워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 주택을 살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준 거죠. 그렇겠죠. 권리를 줬지만 실제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딘가에서 임대 시장의 수요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네. 사실 사전 청약 자체는 그 매수 수요를 좀 완화시키는 데는 뭐 효과가 있지만 네. 기존의 임대 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를 경감시키는 데는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당과 정부가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상황이 됐는데 당정이 양도소득세 개편안 추진하고 있죠. 양도소득세가 뭐 올해 상반기 내내 이슈였고 과연 네. 중과를 하냐 마냐를 결정했지만 고민을 했지만 뭐 중과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지금 다 네. 가고 있는데 글쎄요. 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선을 보고 그냥 일단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의 전가돼서 부담이 네. 결국은 또 서민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또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고점 경고를 하고 있지만 현상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경고를 그냥 무시하는 상쇄시켜버리는 효과가 있고요. 네. 더 오르고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데 예. 그 규제를 받는 수요자, 당사자들은 나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맞아요. 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되고 팔아라니까 팔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죠, 내 아이 전 생각하기는. 재산이고 이게 내가 평생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내 그렇죠. 자녀도 해야 네.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 수요자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금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절박하게 찾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입안자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정책을 만들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이번에 양도세 개편안만 보더라도 네. 리바이벌이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당근을 좀 줘서 매물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특위에서 그냥 종부세 강화,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유지 이렇게 채찍을, 결정이 네. 나버렸고 이번에 또 채찍을 가야겠다고 하잖아요. 2023년부터 뭐 기산점 바꾸고 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우 무서워서 나 빨리 팔아야지라고 할까요? 일단 내년에 대선 또 있고 일단 버텨보자. 버텨야겠다.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당근을 좀 주면 돼요. 어떤 당근이냐면 이건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주택자, 제가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무주택자한테 KB 시세 대비 뭐 저렴하게 파는 만큼 곱하기 2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네. 하면 저 같으면 2억, 4억 양도세 6억 낼 바에는 나는 2억 저렴하게 팔고 4억 세액공제 받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저는 걱정인데 네. 자꾸 때려. 그러니까 우리 이솝우화에도 있잖아요. 나그네 옷을 벗긴 건 햇볕이지 바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강한 바람만 하니까 수요자들은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집값 오르는데. 근데 이게 버티면 버틸수록 매물 동결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물론 네. 장기적으로는 뭐 집값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왜곡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반발 심리가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뭔가 팔기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버티는 거를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예.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누군가 대출도 해줍니다. 네. 기다릴 수도 있죠. 네. 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네.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믿을 수가 없고 좀 짐작이 어렵게 된다면 모두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최근만 보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요건이 제시된 지 1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네. 정부가 주택을 뭐 매도하라고 어떤 시그널을 주더라도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음 정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버티기가 됩니다. 증여도 그 버티기의 일종으로 보시면 그렇겠죠. 됩니다. 네. 예. 참 정부에 대한 좀 신뢰 부족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꼬이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폐지한다라고 했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신뢰가 그냥 바닥인 것 같습니다. 말을 들었다가는 또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은데 지금 괜히 말 들었다가 팔았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심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둘러싸고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좋지 않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자체도 좀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 부동산 각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들이 공약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여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또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학교 위에 아파트 짓겠다라는 건데 좀 획기적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는 좀 의문이 이게- 들거든요. 제가 왜 웃었냐면 사실 작년이었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 교수님들하고 커피 네네네. 먹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찾아보면 학교에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의 위치가 얼마 좋지 않냐. 거기에 지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했는데 정세균
후보께서 들으셨나 말씀을 봐요. 하셨는데 네. 제가 또 한 번 웃었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제 조건이 쉽지는 않을 거다, 안 될 거다. 왜?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줄까? 그렇죠. 내 아파트 옆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네. 우리 애는 다른 학교로 혹시나 뭐 전학을 가야 된다. 지금 8.4 대책 때 태릉시시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지금 주민들 반발, 결국 주민들 반발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네.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학교에 임대 아파트 생긴다는 걸 찬성할 주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나 당근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렇죠. 지금 정부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와, 과연 이 표가 걸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특히 우리가 교육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가요?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군대 교육 문제가 이게 완전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학교를 없애고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 위에 지으려면 지금 있는 뭐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위에다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허물고 새로 짓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왜 우리가 주상복합이라 얘기하는데 뭐 주교복합 이런 게 되는지 참 현실적인지가 참 의문이 들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들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나와야 된다 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걸 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말씀이신 안 되는 거죠. 생각도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 도출되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제가 사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요즘에 못 들어갑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초등학교를 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 사실 요즘 아침에 등교할 때 학교를 가면 학교 출입문 앞에 선생님들이 나와 계셔서 학생만 출입을 하고 아 맞아요. 그 외부인은 못 들어갑니다. 네네. 자, 적어도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얼마간 유행하던 공공 건물의 복합 개발이 이런 유형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층부의 학교가 있고 위에 주택이 들어간다면 예. 물론 설계할 때는 그 입주자와 학생들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설계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사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인 범죄자가 적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주택에 학부모만 입주하게 하더라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택부의 출입구와 학교의 출입구는 분리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상적이죠. 거리가 멀수록. 그렇겠죠. 보안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이용자 측면에서는 불편하겠죠. 네,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려면 아파트를 나와서 삥 돌아서 출입구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식이겠죠.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당연하게 일가구라면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차가 어딘가 주차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겠죠.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근처에는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추세입니다. 속도 제한도 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합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뭐 전부 쓰지 못할 것이냐? 어떤 지역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점점 줄어서 뭐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은 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죠. 그런 지역에서는 학교 위에 건물 짓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따라서 일부 뭐 이렇게 일정 조건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맥락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들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대량 공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살리지 않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대선 후보들의 공약 자체가 뭐 현실 가능성을 가져야 되냐 마냐를 두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가를 판단할 수는 있게 뭔가 공약을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 이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